네, 수년 전부터 비리 문제로 시끄러웠던 서해대학이 결국 다음 달 문을 닫네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데 할 말은 한다 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의원, 군산의 정보통 박재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서해대 예상되긴 했습니다. 결국 폐교가 되네요. 소회라고 해야 합니까? 좀 어떠세요, 김영근 전 의원? 글쎄요, 이 지역에 있는 그 학교가 폐교하는 것은 일단 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이 같이 윈윈하는 그런 그 분위기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벽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유감입니다. 네, 박재원 의원 사실 이게 수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그 당시 이 사장이 146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도에 대학 평가에서 국가장학금 재학생들이 못 받게 됐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신입생들을 못 받았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폐교로 결정났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김제 벽성대도 폐교를 했거든요. 2018년도에 남원 서남대도 폐교를 했는데 이번 서해대는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단 이사의 비리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과정의 문제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교육부의 잘못된 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부에서 잘못을 해서 이 서해대학교가 폐교되기까지 지금 왔는데 전북 정치권에서 누가 이렇게 목소리 한번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행정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서해대학 146억 횡령한 이사장이 서해대학 학원 군산 기독학원에서 추천한 이사장이 따로 있는데 교육부에서 낙하산식으로 기독학원하고도 전혀 관련도 없고 군산시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이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이사장이 서해대학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커녕 146억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공금 횡령한 그런 이게 지금 폐교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46억 횡령의 주체인 그 이사장을 선임한 게 교육부였고. 네, 그렇죠. 군산 기독학원서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다른 분을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강행을 한 거죠. 낙하산 인사로. 그런 부분들의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학교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군산 지역 목회자 한 분을 좀 연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나서 저희가 좀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죠. 군산 회복교회 임경철 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서해대학 폐교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해대학 운영 주체가 이제 다른 사학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기독재단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좀 어떤 곳이었죠? 우선 하여튼 이렇게 또 서해대학을 또 조명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관선이사를 이제 2년 하다가 이제 물러났는데요. 우리 대학이 사실 좀 역사적으로 보면 호남 신앙의 관문인 전킨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시작된 이 참 학교였고 한때는 재학생 3,000명 정도 있었고 학교 자체의 재정의 현금 보유고도 상당히 좋아서 재정적으로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을 이제 교육부에서 영입을 하는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거를 충원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사 위탁을 운영자를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이모 이사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경쟁 상태에서 이사장의 운영 주체에 후임이 이제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사장님이 교육부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하여튼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그분한테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단 이론도 추론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네. 잠시만요. 이론도 그 추론- 목사님 이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선임한 이사장이 결국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횡령까지 하게 되고 폐교의 주된 원인이 됐는데, 예. 그 전에 그 교육부에서 선임한 이사장이 내려오게 됐던 이유를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저 군산 기도학원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이 서예대를 운영을 했었고, 그때는 크게 예. 문제가 없었어요? 이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 문제 말고는? 예, 없었습니다. 지금도 네. 뭐 여타 대학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뭐 일반 사회적인 말로 우리 학교, 우리 대학은 지금 흑자도산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그 현재도 이유가 흑자도산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네. 학교가 다 빚이 있는 게, 채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서해대학은 지금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 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 말고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빚이 없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괴롭고 참담하고 참 억울하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명 때문에 이사장을 우리가 선임하게 됐고, 네. 이사장이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돈 1원도 안 낸 사람을 교육부에서 이사장 자리에 앉혔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장이 어쨌든 가지고 와야 할 돈도 가지고 오지 않고, 또 마저 학교에 있는 돈 61억이나 되는 교육용 교비를 네. 그냥 횡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도 안 가지고 왔고, 네. 학교에 들어있는 돈 61억과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그 횡령액이 146억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교육부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은 어떤 규정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당하도록, 재단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모양인데, 결과를 뜯어놓고 보니까 기본재산을 충당하기는커녕 교비까지 횡령을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그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재단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그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재단도 모르게 이제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금융권에서 돈을 인출해서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이제 당시 회계의 책임자로 이제 학교에 앉혀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 자체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중앙 대검에서 아마 이거를 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사건이 되었고, 사건이 이제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때서야 재단에서도 알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기독재단 차원에서도 많이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너무너무 허탈하고 너무 억울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해대가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네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자꾸 교육부에서 뭐 계급장 보내는 건 사실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를 줄여야 되고 학령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146억 원을 충원하라. 이거는 사실 이건 뭐 예견된 일이라고 보는데, 너무 이게 지금 안타깝고 괴롭고, 뭐 학교 살리기 위해서 뭐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다 뭐 심지어는 관선 이사들까지도 백방으로 뛰고 학교 살려보고 했지만, 이게 참 어렵게 되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지역도 지금 서해대학 3,000명 재학생이 있을 때는 지역 상권도 살아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인데, 네, 지금 뭐 상권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도 지금 군산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학교 주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허탈감 그 자체입니다. 네. 재단 관선 이사를 맡으셨던 분이세요. 군산 회복계 임경철 목사님 네,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방금 이제 임경철 목사의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전북 기독학교, 그러니까 기독학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재단 이사장의 개인 비리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2015년도에 지금 구속돼 있는 이 이사장이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게 또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뇌물과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실형 5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형무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사장이 가장 큰 잘못인데 네. 이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고 예를 들어서 도와준 그리고 이사장으로 발령을 내준 교육부의 또한 잘못 네.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사장은 그러면 군산 기도학원이라고 하면 본래 이제 이 네.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인물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외부 인물을 영입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뭐 네. 기독학원하고도 관련도 없고 군단 시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가 갑자기 내려온 아마 관선이사로 내려왔을 거예요. 네. 관선이사는 이제 교육부에서 뭐 제가 절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남대의 경우를 보면은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내려주니까 일단 재단의 이사들은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이모 이사장이라는 분은 관선 이사장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상황이 다른 게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에 이제 그거 약속을 하고 이사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관리용 관선이사는 아닌 상황이 아니죠. 이제 네. 이를테면은 이건 것 같아요. 네. 관선 지금 여기 목사님께서도 관선 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선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학상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미흡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그 네. 관선 이사를 지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뭐 학교에다가 적절한 비유가 네. 아닙니다만 굳이 예를 들자면 생선 가게가 음. 조금 안 되니까 고양이를 내려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횡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거나 연루됐던 인사가 이사장 말고는 없습니까? 네, 그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도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뇌물을 그 받은. 공무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네. 이제 서해대가 결국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구성원들 네.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뭐 구성원들은 앞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임금 지급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체불임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이사장을 선임한 그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자리를 이동을 하고 퇴직을 한 상태라 교육부에서는 전혀 지금 뭐 나몰라라는 식인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교직원 약 30여 명의 인건비나 퇴직금 문제도 아직 정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서해대학 부지를 매각한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학교 부지는 매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제에 누가 학교에다 큰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서 매각 후에 돈이 남을 경우에 나머지 인건비 밀린 걸 주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은 이제 뽑지 않는 거고 네. 기존의 학생들이 뭐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네. 학생들의 경우는 학사 문제는 어떻게 되죠? 네, 지금 2월 졸업을 앞둔 그 180명을 제외하고요. 네. 180명은 올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약 한 140여 명이 지금 휴학생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북 지역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뭐 추가로 책임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약 60억 정도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 기독 학원 관계자들도 30억까지는 가능한데 60억까지는 지금 낼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재단 네. 측에서도 지금 현재는 관망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서해대 문제 살펴봤습니다만 뭐 이것은 사학비리 좀 이런 걸로 시작이 돼서 폐교까지 이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단순히 서해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학 전체가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전북 지역에 있는 그 4년제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 정시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미달인 대학들이 좀 태반이더라고요. 네. 좀 그 뉴스 좀 보셨죠, 김영근? 네,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학 입학 희망자가 한 5만 명이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5만 명이 줄은 상태에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대학의 희망자들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그 대학에서 기대했던 그 입학 희망자의 부족한 그런 네. 현상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그냥 지금 거의 익산 지역의 경우도 과거와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요? 좀 네,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에는 무엇보다도 원광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뭐 글자 그대로 원광 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지방 대학의 문제가 이렇게 그 입학 희망자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군산도 지금 서해대학이 폐교가 되고, 네. 네,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 또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네, 굉장히 크죠. 뭐 서해대학 역사는 약 한 75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그쪽 사막동 근처에 상권을 거의 서해대학이 책임졌거든요. 네. 하숙이나 자치 근처에. 근데 지금 약 한 3년 전부터는 뭐 그 근처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단 대학 자체로서만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 갖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역 사회 전체가 지역 대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봐야 될 텐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떤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될지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김영근 저는 의원.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을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학 운영상으로만 자신들이 예전의 영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요. 올해는 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2024년 가서는 더 줄어듭니다. 이제 지금은 입학 정원이 입학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희망자가 40만 명이 넘는데요. 2024년에 가면은 30만 명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 가면은 우리가 지난 2007년이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출산율이 좀 높아요. 네. 그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 기간도 1, 2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은 좀 짜임새 있는 혁신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까지 네. 그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미달 그 사태를 맞게 된 거고 여기에서도 대학 자체가 갈팡질팡하게 된다. 또 대학은 혁신의 방향이라면 어떤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대학 네.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학과들을 통합해서 통합하는 그런 혁신도 해야 되겠고요.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주고받아서 대학과 지역 사회가 공이 함께 가는 그런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적에 저는 이 지방 대학이 살 수 혹시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떨까요? 어제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는 도의회에서 지역 인재 채용률을 지방 대학이 높여야 된다. 지방 네. 공립대들 이런 네.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르는 반론이 이제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다 보면 대학의 경쟁력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함께 나와요. 좀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김영근 전 의원. 우선적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나 육성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가 지역 대학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네. 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세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중심으로 예, 해서 접근하는 그렇죠.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네. 정원을 지금 우리나라 대학 정원보다도 희망자가 훨씬 적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정원을 내리면 서울이나 지방이나 공이 똑같이 내려야 되는데 서울은 경쟁력이 높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지만 의원께 전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대학의 해법
좀 어떻게 모색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폐기된 대학들을 보면 거기다가 이제 일반 전문 대학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보건대학은 아직 폐기된 학교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 대학들도 특성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서해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가 역사가 깊거든요. 아마 군단의 저 전북의 아마 3분의 1 정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서해대학교를 나왔을 거라고 저는 네.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지 쪽으로 좀 학교를 축소하면서 이렇게 좀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좀 혁신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유치 차원에서 이제 대학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는 새로운 좀 비전과 전망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근 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랄까요? 이 소통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지역 대학이 너무나 좀 지역 사회 내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아쉬움도 지방 대학이 네. 이게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방 대학이 소멸되면은 그 지역 사회는 자연적으로 같이 소멸된다는 논리거든요. 하여튼 이런 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을 한다. 서해대 폐교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지역 대학의 이기와 해법 다루어 봤습니다. 익산의 김영근 전 의원, 군산의 박재만 전 의원이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